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온화한 성품과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마음을 녹이는 배려의 아이콘, 법무법인 창천의 굿피플 김정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5년 전에 올라왔던 인사글인데 네. 정말 부끄럽네요. 네. 쿵쿵거리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 굉장히 좀 소외돼서 지냈죠. 네? 네, 세주TV에서 불러주질 않으시니까 외지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자주 불러드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제가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일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때 신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조금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됐고 도리어 그때 이제 변호사님이 저한테 최근에 했던 신탁 중에 1억 얼마짜리 신탁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훅 와닿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탁하면 저희가 벌써 약간 좀 위축되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왠지 부자들의 그사세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잖아요. 신탁이 뭘까? 네.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돈 주고 사는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증여라고 하면 주는 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신탁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누구 소유권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직관적인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남의 얘기다. 맞아요. 왜냐면 용어가 주는 낯섦이 맞아요. 여기에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탁은 주로 이제 자산가분들이 애용하시는 제도가 맞긴 한데, 신탁이라는 제도가 벌써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제화된 지 1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익숙해졌고, 이제 저 같은 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됐다. 그만큼 자산이 많아야지만 쓰는 제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진 분도 내가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부를 이전을 해줘야겠구나, 이런 고려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신탁은 정말 큰 자산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리어 그런 조그만 자산들에서도 이게 가능해? 좀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신탁은 이제 주로 이제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유언장 대신 사용하는 신탁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탁을 통해서 우리 자산가들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서 이 재산을 과연 내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에게 얼만큼 이전할 것이며 또 어느 시점에 이 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세부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후에 자녀에게 곧바로 이전이 되고 그 자녀가 이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적절하게 이용을 못할 위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적절한 시점에 자녀한테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내가 미리 죽기 전에 설계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도죠. 최근에 여러 기사나 이런 데를 보면은 상속 분쟁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 저도 세무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상속세 신고를 대리를 하다 보면은 대다수의 가족분들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이라는 거를 조금 작성을 해두고 가셨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언장을 실제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유언장이라는 이 장치와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장치,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서로의 장단점이 어떻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유언장과 유언대용 신탁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예요. 과연 그럼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유언장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오늘자로 내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이 재산을 누군가한테 어떻게 배분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세대에 걸쳐서만 정할 수가 있죠. 내가 죽었을 때 받을 분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몫을 정하는 거.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류분이라는 걸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너무 예뻐, 공부도 너무 잘해, 일도 열심히 해, 말도 잘 들어. 근데 둘째, 셋째는 망나니. 맨날 술 먹고 학교도 다 안 다녔어. 막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은 내 재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는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첫째한테 다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은 1억 원을 내가 첫째한테 다 주겠다고 유언장을 쓸 수 있느냐? 일단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만약에 1억을 다 물려받으면 둘째, 셋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하나도 못 받으면은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죠. 네, 아무리 내가 막난이긴 해도 내가 아들인데 조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이 유류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유류분이 내 법정 상속 지분의 반이죠? 보통은 반이고 네. 이제 3분의 1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자세한 거는 변호사, 세무사님들이 따져주니까. 네네.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면은 3명의 자녀다 그러면은 우리 계산 빠르신 분들은 딱 나오죠. 몇이죠? 유류분이? 6분의 1이죠. 자녀. 6분의 1. 역시 빨라요. 네네, 그러니까 네. 원래는 3분의 1씩 받을 수 있는데 3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6분의 1. 셋째도 6분의 1. 그럼 이 6분의 1, 6분의 1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다 받아간 첫째한테 청구하는 거죠. 결국 유언장을 안 써놓으면 자녀들이 싸우는 걸 방치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그럴 거면 유류분까지는 주셔라.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도록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자녀분들끼리 안 싸우지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거지. 네. 그것마저 안 하시면 이제 얼굴을 못 본다. 소송하면 얼굴 못 보는 거거든요. 절대 못 앞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소송을 해도 평생 안 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유언장은 이렇게 또 뭐 할 수 있는 건데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봐야 돼요. 그렇죠. 한 단계 유언 더 대용 나가는 신탁. 거. 예. 유언 대용 신탁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언장은 내가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는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유언 대용 신탁은 내가 죽어서도 관여할 수 있어요. 뭐를 관여하냐면 네. 내 부의 이전이 2세대, 3세대에 이전되는 것까지도 내가 관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 자녀한테 어느 시점에 내 부를 물려줄 것인가 또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네. 그 이제 고인은 돌아가셨어. 네. 그럼 그 신탁의 수익이 이제 자녀한테 왔어요. 네. 그럼 자녀는 그 신탁 자체를 손댈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신탁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 죽은 망인을 대신해서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탁 회사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수탁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이 있는 거죠. 관리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의 재산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맞아요. 이 신탁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뉴스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던 게 마이클 잭슨의 사후 관련해서 신탁 네. 규모나 운용 방식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클 잭슨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아 신탁이 이런 거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벌어들인 수익이 2조 5천억이 넘는데요. 네. 그냥 개인 혼자가 벌어들인 네, 게 네. 뭐 그 돈을 벌었는데 유산 분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네.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은 일찌감치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캐서린 잭슨 어머님에 대한 그 부의 이전도 정해놨고 그다음 자녀가 셋이었는데 그 셋에 대해서도 싸우지 않고 그다음에 흥청망청 쓰지 않도록 그 다 미리 신탁을 해놓고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제가 신탁 규모는 정확히 모르지만 몇 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된대요. 네. 몇 천억 원 정도를 이제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죠. 은행이 그 관리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생전에는 그 몇 천억에서 발생하는 네네. 그 운용 수익을 마이클 잭슨 본인이 다 받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사후에 마이클 잭슨 내가 본인이 죽었을 때 2대 4대 4로 내 돈을 나눠서 20%는 이제 그 어린이 자선단체에다가 곧바로 귀속되도록 했어요. 40%는 이제 캐서린 잭슨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신탁으로 넘어가도록 연속 설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계속 그 수익자로 있다가 어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다시 본인의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연속 설계를 해놓은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일반 유언장 제도다 그러면 어머님한테 주는 것까지는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건 못해요. 그렇죠. 신탁으로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할수 설계가 있다. 가능한 장점이 맞아요.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이제 그 자녀들 3명한테 골고루 배분을 해줬고 네네. 그리고 각 나이별로 얼마씩 지급을 될 건지 세부적으로 다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내가 뭐 5살인데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다. 근데 막 갑자기 막 몇백억, 몇천억을 물려받았어.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막내가 20살이 될 때 얼마, 그 다음에 25살이 될 때 얼마, 30살이 될 때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다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하늘나라에서까지 내가 다 관리를 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탁회사에 대한 두터운 신뢰도 필요한 일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 스탁회사를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속성이 있는 이제 메이저 금융회사, 은행, 제1금융권, 그리고는 이제 큰 증권회사 이런 곳에다가만 맡길 수가 있죠. 안 그러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아예 법으로 보호되는 신망이 두터운 그런 회사에 맡기는 거죠. 지금 설명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저도 이게 신탁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유언장과 거의 동등한 지위에서 장점이 조금 더 있고 분배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 자산을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하나 만들어 놔서 그렇죠. 내 상속인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맞아요. 이런 게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네.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게 훅 들어오네요. 네. 이런 거 말고 또 신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억 원이라는 재산이 있다. 근데 1억 원은 그냥 내 개인 재산을 하고 싶고 9억 원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 신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딱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9억 원은 내가 은행에다가 신탁을 하고 1억 원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초기에 뭔가 세팅을 해놓으면 제가 만약에 뭔가 소송을 당해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어요. 그럼 다 내가 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미리 신탁을 해놓은 이 9억 원에 대해서는 도산 절연이라 그래서 명확하게 분리를 시켜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 신탁을 하게 되면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서 완전히 그 도산 절연 효과가 발생해서 강제 집행 대상이 서로 되지 않는 거죠.